경제는 글로벌하게 국제경제를 심층 분석하는 코너입니다. 차영주 YG경제연구소장, 고란 경제전문기자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잘 보내셨죠? 미국 왜 인사 같이 안 해주세요? 예, 잘 보냈습니다. 예. 이게 네. 그 한 주의 시작을 네. 월요일이 아니라 그렇죠. 지금 화요일에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시작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이제 금요일이 내일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루 늦게 시작했는데 한 주가 진짜 빨리 간 듯한 그런 기분입니다.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제 입장에서 본다라면 이번 주는 너무 머리가 아픈 것 같아요. 쉬질 못하셨죠?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 좀 보여주고 있고. 냉탕만 가고 온탕은 가긴 갔었나요? 온탕 화요일 날 크게 갔다 온탕을 오셨어요. 갔었죠. 화요일 날. 날을 굉장히 시장이 이제 다시 돌아서는 거 아니야? 삼성전자 4% 올랐으니까요. 그랬던 것들이 다시 제자리로 왔으니까. 근데 길게 놓고 보면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추석 전이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맞아요. 그래요? 잠깐 이제 그런 상황들인데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오히려 우리가 추석 연휴 때문에 문을 못 열었던 동안 미국 증시는 훨씬 더 많이 올랐잖아요. 화요일에 열면 짠 하고 그만큼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보다는 반영을 못한 것 같아서. 네, 어쨌든 뭐 전반적으로 했는데 이제 수요일 날 이제 폭락이 나왔고 오늘도 네. 또 이제 조금 하락 점점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글쎄요. 하여튼 좀 오늘 분석을 좀 해보죠. 알겠습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월보다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장 전망치보다 높게 0.2% 높게 나온 거죠. 인플레 정점론에는 다소 의구심이 고개를 든 상황인데 8월 미국 소비자 물가 흐름 어떻게 보셨어요, 두 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단 뭐 어떻게 보면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8.3이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글로벌 시장 조금 전에 우리가 언급을 드렸던 글로벌 자산 시장이 발작 가까이 일으키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어요. 발작. 근데 맞죠? 이제 그게 8.3이라는 숫자를 전혀 예상은 안 했던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8.1을 예상을 했기 때문에 거의 근사치에 가까운 수치가 나오긴 했어요. 근데 네. 생각보다 조금 더 나왔다라는데 0점이 더 나왔다 그래서 시장이 그렇게 미국이라든지 우리나라가 그렇게 발작을 일으킬 정도는 였겠느냐. 이제 그 부분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고요. 일단은 첫 번째로서는 생각만큼 지금 금리를 6월, 7월 달에 강하게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7월 달은 좋아. 그렇다 치더라도 8월 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그래도 조금 하향 추세를 좀 나타낼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시장의 지배적인 어떤 의견이었는데 네. 그런 것을 보란 듯이 깨고 오히려 시장 경기 자체는 굉장히 강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CPI가 높게 나왔을 때 이 네. 자체가 워낙 8이라는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8% 물가가 올랐다라는 것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진짜 코끼리가 뛰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코끼리가 언제까지 뛸 것이냐. 코끼리가 뛰는 이면에 보면 근원 CPI라 그래서 우리가 유가와 공물가를 뺀 실질적으로 우리가 소비자 물가가 어떻게 올랐느냐라고 봤는데 네. 여기서 시장은 더 놀란 겁니다. 8.3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근원 CPI가 6.3이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8.1을 예상하고 있는 상태에서 8.3을 올린 것은 근원 CPI 자체가 끌어올린 거예요. 근원 CPI의 40%가 주택 가격입니다. 네. 미국도 주택 가격이 빠지고 있다라고 하지만 소비자 물가 측면에서 보면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금리가 올라가게 된다라면 미국의 주요 그 소비 패턴인 모기지 금리 자체가 어떻게 되죠? 올라가죠. 전년 동기에 모기지 금리가 실질적으로 한 2배 가까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소비자 물가를 끌어올리는 요소가 되고 이 금리를 올리면 이번에 이것 때문에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되죠? 결국 모기지는 또 올라가는 거죠. 오르죠. 네. 이런 것들 상황에서 나머지들이 그러면 조용해져야 되는데 나머지들도 조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치고 올라가다 보니까 네. 전반적으로 한쪽에서는 이걸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지만 역설적으로 지금 미국 CPI 중에 가장 40%가 주택 관련된 지표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쉽게 꺾이지 않고 있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 줄 수가 있죠. 휘발유 기름을 넣을 때 그 글로벌 유가가 빠진다 그래도 네. 우리가 세금 폭이 있기 때문에 덜 빠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지금 미국에서 확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비슷한 맥락인데요. 이른바 이제 8월에 인플레이션율이 조금 전망치가 8.0에서 한 8.1%였거든요. 네네. 그렇게 예상한 게 다 근거가 있는 거죠. 8월에 보니까 유가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 수준에 급접할 만큼 떨어졌습니다. 유가가 많이 빠졌죠. 네, 그러니까 괜찮겠네라고 했는데 문제는
에너지 가격 하락, 유가 하락만으로는 역부족이었다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근원 CPI가 이제 취소됐는데요. 네. 그 이제 뭐 주택 가격이라고 하면 정확히 말하면 이제 임대료죠. 임대료가 이 전월비로는 0.7% 올랐거든요. 네. 근데 이 8월의 임대료 상승률이 무려 1983년 이후 최대폭입니다. 이 근원 CPI가 오른 게 더 심각한 게 뭐냐면 네. 그냥 CPI가 그냥 잡히는 거는 에너지 가격이 안정을 취하면 되는 건데 근원 CPI가 올랐다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훨씬 더 복잡하고 고질적이고 해결하기 어렵다라는 거거든요. 구조적인 문제로 이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대표적으로 이제 그 5개월간 연준이 공격적으로 긴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잡았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인플레가 나타난 요인이 두 가지가 있는데 수요와 공급. 뭐 공급은 사실 금리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러면 금리를 올려서 잡겠다고 하는 건 사실 수요거든요. 수요를 잡겠다. 근데 수요를 못 줄이겠다. 잡았어요. 수요 관리가 안 된 게 네. 8월 외식비가 전월비로 0.9%, 전년비로 8% 올랐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플레이션으로 가처분 소득이 줄어도 외식비에 쓸 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외식 수요가 안 줄었다는 얘기예요. 수요 잡는 데 실패했다는 거죠. 그럼 그 미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을 2번 연속 단행을 했는데 그 효과가 전혀 인플레이션을 잡는데 발휘하지 못했다. 이렇게 봐도 무관할까요? 근데 이게 한 가지 좀 우리가 좀 그 숫자상의 어떤 상황들을 좀 봐야 되는 게 이게 숫자가 늘어났다 그래서 이게 소비가 늘어났다든지 활성화됐다라고 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여기 처음 나왔을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가 올 초에 기름을 넣었을 때 가득 채우면 10만 원이었는데 최고 기름값이 2,200원 정도 갔을 때는 15만 원 돈이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 수치만 놓고 보면 제 소비가 50% 늘어난 거죠. 네. 근데 전 소비는 어떻게 됐죠? 똑같은 소비를 했을 뿐이에요. 금액만 놓고 보면 소비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죠. 그런 착시 현상들이 지금 일부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봐야 된다라는 측면이고 또 이제 우리가 그 주택에 관련된 것들을 보면 이게 이제 그 이자가 올라가고 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결국 전반적으로 하는 행위 자체는 똑같은데 우리가 지출하는 금액이 커지다 보니까 이런 숫자들이 계속해서 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계속 이제 구조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그 지난달에 우리 잭슨홀 미팅 있었을 때 다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무슨 말했나 여기에만 집중을 했었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아구스틴 카르스텐스 BIS 국제결제은행 사무총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탈세계화, 지정학적 갈등, 인구 구조의 변화라는 새로운 메가 트렌드 때문에 중앙은행 혼자 힘으로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어렵다라고 지금 현재 중앙은행의 고충을 토로한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중앙은행 혼자서 뭘 하기에는 구조적으로 바뀌었다라는 게 지금 현재 가장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렇게 물가가 오르면은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려서 좀 물가를 잠재울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게 물가를 잡나요? 일단은 지금 현재 물가 워낙 이제 네. 여러 가지 이제 과거부터 이어온 부작용들을 우리가 겪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중앙은행이 과거처럼 중앙은행의 어떤 그 전통적인 통화 시스템 이런 네. 것들이 즉각 반영이 되려고 한다라면 경제 자체가 그 정상적으로 굴러가고 있는 상태에서는 모든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가 있죠. 네. 근데 지금 우리가 그 전서부터 서브프라임 사태서부터 은행권이 위기를 나타나다 보니까 양적 완화라는 비정상적인 통화 정책을 써왔고 여기에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사태가 터지면서 이 미국이 돈을 푸는 그 곡선을 보게 되면 코로나 이전만 하더라도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푸는 돈의 양이 조금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2018년서부터 2019년 사이에 이것이 조금 줄어드리는 시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2020년 들어와서는 이걸 옥죄자라고 했는데 네. 2020년 코로나 터지니까 이 그래프가 정말 롤러코스터 타듯이 하늘 높은 줄로 갑자기 치솟아 버렸어요. 미국이 무조건 돈을 풀었죠. 심지어 우리도 세금을 내봤지 나라에서 돈 받아보긴 처음이었을 거 아니에요. 코로나 때. 뭐 네.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네. 세금만 내봤지 나라에서 내 통장에 꽁돈 줘보기는 처음이잖아요. 맞아요. 이럴 정도로 돈을 풀어놓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곳곳에 있어서의 전통적인 통화 정책의 메커니즘이 작용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아까 소장님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이제 답변을
하시면서 앞서 말씀을 잠깐 하시긴 했는데 어쨌든 그래도 7월보다는 떨어졌고 두 달째 둔화가 된 건데요. 8월 소비자 물가가 시장 예상치보다 0.2에서 0.3%포인트 높게 나왔다고 해서 이게 이렇게 시장에 충격을 줄 정도의 수치인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충격이라는 것은 이렇게 봐야 되겠죠. 주식시장의 하락이죠. 폭락이었죠. 시장이 충격을 받았다라는 게 네. 이걸 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소리를 막 왁 지르는 게 아니라 주식시장이 발작을 일으키면서 두 가지 발작을 일으켰어요. 하나는 단기금리가 치솟았고요. 또 하나는 주식시장이 폭락을 했어요. 근데 주식시장을 폭락했다라는 것은 저는 이 이유만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연휴 기간 내내 얄밉게도 미국 시장은 매일 올랐어요. 우리가 딱 쉬는 날부터 매일 올랐어요. 그 매일 올린 것을 하루 만에 그냥 반납해버렸어요. 네. 추가적으로 더 빠진 게 아니라. 그리고 오늘 새벽에는 거기서 딱 머물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9월 달에 이제 20일, 21일 날 열리는 우리나라는 이제 21일, 22일이죠. 회의 결과에서 네, 한 50bp FOMC 정도 금리 인상에서 그래도 좀 75bp까지 가능한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갑자기 이 발표가 나오면서 금리 인상 1%에 대한 의견이 네. 30%대로 확 늘어나 버렸어요. 네. 물론 이제 노무라 증권에서 나온 얘기를 가지고 이제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안심해야 되는 게 아니라 안심하면 안 되겠네 해서 한 4일 올린 걸 제자리로 돌려놓은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이 야 0.2가 그렇게 발작을 일으킨 거야라고 했는데 네. 났던 마음을 다시 긴장했다라고 보여주고 그러면서 다시 단기물 국채 금리가 미국 기준으로 올라가면서 시장은 다시 긴장 모드로 들어갔다. 이 해석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 주에 FOMC 있는데 네. 여기서 기준금리 인상폭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세요, 기자님은? 이게 이제 우리나라 분들도 이게 글로벌화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가장 각종 투자 정보를 기민하게 서치하고 본인의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는 것 같은데 네. 페드 워치라고요. 네. 이게 미국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여기 진짜 다양한 상품들이 있는데 기준금리를 예측하는 상품이 있습니다. 거기다 각각 베팅을 하는 거예요. 야, 기준금리 앞으로 다음번에 얼마나 올릴 것 같아? 이거 베팅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50bp 혹은 75bp 얘기가 조금 있다가 갑자기 그 CPI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면서 50bp 얘기는 제로가 됐고요. 전망치. 50bp를 전망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심지어 100bp 전망한 사람이 아까 30% 넘게 나왔다라고 하는데 제가 오늘 수치 그러니까 어제 현지 시간으로 어제 수치를 보니까 조금 떨어져가지고는 24% 수준으로 내려오긴 했더라고요. 또 어쨌든 높은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금리를 생각보다는 많이 올릴 것 같다라는 건데요. 네. 지금 시장에서 뭐 그런 지금 인플레 위기가 너무 우려가 과도하다라는 주장도 있긴 하지만 캐시우드를 비롯해서 하지만 이제 대체적으로 야 지금 만약에 오히려 지금 75bp가 아니라 100bp 올려가지고 여기서 확 꺾어버려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하는 분들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레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부터 연준이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라고 말할 때부터 그거 아니야 인플레 이제 큰일 났어라고 경고를 했던 분인데 이분이 페드의 연준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금리를 100bp 올려야 된다. 나 같으면 올리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런 정도로 지금 현재 이 인플레가 지금 구조적으로 완전히 이제 굳어지기 전에 네. 빨리 더 충격을 줄 정도로 올려가지고 뭔가 잡는 게 오히려 시장의 장기적인 성장과 안정에는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이 지금 월가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00bp를 올렸던 적이 과거에도 있나요? 이게 옛날에 우리가 소위 말해서 매파적인 정책하면 폴 볼커 의장 계속 등장하거든요. 네네. 그때는 막 하루아침에 그 100bp가 뭡니까? 뭐 몇 점 몇 퍼센트를 막 올리고 막 이랬어요. 그런데 이게 그 연준이 지금은 기준금리의 목표 범위를 제시를 합니다. 요거 제시한 게 94년이거든요. 네. 그거 이후에 100bp 인상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좀 사태가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준금리를 그러니까 금리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 금리 상단이 2.5거든요. 네. 금리 상단이 2.5인데 여기서 이제 100bp를 올리게 되면 이제 3.5가 되는 겁니다. 하루 아침에. 네. 근데 3.5가 과연 적절하느냐 안 하느냐가 어떻게 보면 핵심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연준이 지금 목표로 세우는 것은 중립금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중립은 경기를 해치지 않은 적절한
금리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경기가 잘 돌아가는 이 중립금리가 과연 몇 프로냐라고 봤을 때 중립금리는 3% 정도 내외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는 시각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네. 어쨌든 이제 3.5가 되면 중립금리를 좀 넘어서는 거죠. 근데 저희가 이 방송을 통해서 수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적정 온도가 됐다고 그래서 우리가 샤워실의 온도를 더 이상 안 움직이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 존재하고 지금 물가 수준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일단 조금 과열된 것을 이제 조금 식힐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럴 정도이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수준은 우리가 이렇게 좀 멀리 봐야 될 것 같아요. 현재까지 연준이 제시한 금리 목표치는 3.5예요. 아직까지 이번에 이제 9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하고 이게 이제 바뀔 수 있지만 네. 아직까지 이제 그 연준이 지금 100bp 올리겠다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네. 목표 금리를 바꾼 것도 아니에요. 이제 이 다음 주면 나오겠죠. 네. 그런 상태에서 보면 연준이 목표한 3.5를 100bp 한 걸음에 달려가 그렇고 나면 앞으로 연준의 행보는 연준이 쓸 수 있는 룸은 얼마나 남아 있을까? 거기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조금 이번에 세게 가고 네. 좀 우리가 그렇잖아요. 먼 길을 갈 때 막 뛰어갔다가 뒤에 가서 걸어갈 것이냐. 네. 적당한 걸음으로 계속 뛸 것이냐. 이것을 계획을 잘 세워야 되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연준이 어떤 그 스텝을 밟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다음에 발표되는 앞으로 뛸 것인가 걸어갈 것인가 네. 아니면 다시 백스텝으로 다시 돌아올 것인가. 이게 이제 금리 인하 얘기를 하시는 분들의 이론이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한번 좀 봐야 된다. 지금은 네. 100bp냐 이거에 대해서는 100bp 정도까지는 심리적인 가고 그다음에 100bp가는 지금 시장에 녹아 들어가 있거든요. 그 이후에 과연 연준이 어떤 발언을 할지가 더 포커스다. 지금 100bp를 하냐 75bp냐 그래서 일부 분들은 100bp 하면 시장은 좀 빠질 거고 75bp 하면 시장 가만히 있고 50bp 하면 시장은 오히려 올라갈 거야. 이런 식의 접근은 지금 잘못된 방식이고요. 지금은 75에서 100을 각오하되 그 이후에 연준이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게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100bp를 올리자라는 거는 이제 물가 가열된 거를 식히기 위해서 찬물이 아니라 얼음물을 좀 일단 뿌려버리자. 그 정도 해도 3.5면 그렇게 과도하게 높은 수준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중립금리 아까 말씀하신 거를 뛰어넘는다 수준인데. 하더라도 이게 지금 미국의 경제 채널을 보면 우리가 테일러 룰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이제 거의 사문화된 건데 2010년대까지는 그게 있었는데 이 경기 상황에 맞는 금리를 좀 주자라고 한다라면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는 10%까지 올라가야 돼요. 지금 물가 상승률이 8%니까 물가만 보면 우리가 이제 미국 금리가 10% 지금 그래서 이제 테일러 룰이라는 게 이제 무너져 버리긴 해서 네. 중립금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네. 어찌 됐든 지금은 이제 끌어내려야 되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금리를 올려야 된다. 그래서 3.5는 절대치 자체가 높다라기보다는 네. 끌어올리는 역할 수준에 있어서의 심리적인 충격을 좀 더 세게 주자.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3.5라고 제시하긴 했지만 네. 파월 의장이 계속 연설 때마다 강조하는 게 뭐냐면 앞으로 우리가 금리를 얼마나 올릴지는 데이터 디펜던트하다고 하거든요. 데이터에 따라서 결정하겠다라는 건데 네. 지금 8월 데이터가 너무 안 좋게 나왔다. 어쨌든 이거 구조적으로 가는 거 아니야? 우려할 수준으로 나오다 보니까 네. 아마 데이터 디펜던트하면 네. 시장이 예상하는 대로 한 75bp 좀 뭔가 더 끌어내리겠다라고 한 100bp도 각오를 해야 될 상황인 거죠. 다음 주 우리 시각으로 목요일이면은 결과가 나올까요? 나오죠. 목요일이면 나옵니다. 예. 네. 어쨌든 이렇게 미국이 앞으로 더 강한 통화 긴축 행보를 보일 걸로 지금 예상되는 상황에 유럽이랑 중국도 상황이 좋지가 않죠. 그래서 세계 경제에 퍼펙트 스톰이 올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이 내용도 짚어볼까요? 제가 이거 하면서 이게 퍼펙트 스톰이다 막 말들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들으시면서 뭐 시사에도 도움되시라고 교양에도 퍼펙트 스톰이란 말이 어디서 나왔나라고 이제 찾아봤어요. 네. 그랬더니 이게 기상 용어인데 이게 처음에 어디에 등장했냐면 그 프리랜서 기자이자 작가인 세바스찬 융거가 91년도 동부 해안에서 벌어진 실화를 바탕으로 쓴 베스트셀러 퍼펙트 스톰에서 출발했습니다. 소설 제목인가요? 소설인가요? 소설이네요. 네. 이게 뭐냐면 네. 그냥 우리가 허리케인이나 태풍 같은 거는 하나 올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 오면은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겹치는 거예요. 이게 중첩이 되면서 엄청난 위기가 발생하는 건데 이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렇게 네. 기상용어를 갖다 쓰면서 이제 나온 건데 지금 나타난 위기가 역시나 하나하나 보면은 뭐 평시에 나타날 수 있는 위기들인데 문제는 이게 겹쳤다는 거죠. 악재가 맞아요. 겹쳤다. 겹치면서 이게 완전한 폭풍, 경제를 완전히 뒤흔드는 폭풍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는 거죠.
지금 뭐 물가 올라가죠. 지금 뭐 우리 뭐 당장 우리나라를 봅시다. 지금 뭐 다양한 물가 다 올라. 밥상 물가서부터 모든 게 다 올라갔죠. 다 올랐죠. 그다음에 이제 그 영끌 하신 분들 금리 다 올랐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복합 위기로 오는 거죠.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가처분 소득은 줄어드는데 가처분 소득을 줄어든 가처분 소득을 가지고 소비를 해야 되는데 소비자 물가는 올라가다 보니까 소비가 더 위축이 되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복합 우리가 위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복합 위기, 퍼펙트 스톰에 대한 얘기까지 나눠봤고요.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2부 시작합니다. 경제는 글로벌하게 생생경제의 보물. 차영주 YG경제연구소장, 고란 경제전문기자 두 분 스튜디오에 모시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그 유튜브 채널로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보시면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1부에서 퍼펙트 스톰이 뭔지 이야기를 나눠봤죠. 세계의 이 복합 경제 위기가 이제 중첩이 돼서 이거를 의미하는 게 퍼펙트 스톰인데 먼저 그럼 유럽의 경제 상황 먼저 봐볼게요. 한국은행이 향후 1년 안에 유럽의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이 32%에 달한다라는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지금 유럽 경기 상황이 어느 정도인가요? 유럽의 경기 상황은 지금 아무래도 에너지와 관련돼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자료를 이제 작성해서 발표하는 데까지는 물리적인 시간이 좀 필요했을 텐데 이제 최근에 천연가스에 대한 어떤 얘기들이 내용들이 확 좀 속보가 달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과 우리가 이제 9월 이전만 하더라도 유럽 특히 이제 영국을 필두로 해서 천연가스 부족이라든지 다양한 에너지 부족으로 겨울을 잘 날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들에 대한 우려감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도 8월 달에 여기 나왔을 때 영국이 무려 그 난방비만 한 5배 정도 올라갈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유럽에 지금 천연가스 재고가 생각보다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번 화요일 날 저녁 때 우리나라 시간 저녁 때 독일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전년 동기 대비 천연가스 재고가 오히려 더 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럽에서 들어오고 있는 천연가스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네. 좀 아껴 쓴 거죠.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천연가스로 비축을 좀 했고 어차피 그 나라들도 다 이제 겨울을 나야 된다라는 당위성들은 다 갖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네. 다양한 에너지원들 뭐 등유를 수입한다라든지 아니면 뭐 석탄 발전으로 자원 전환을 한다라든지 특히 이제 독일 같은 경우 프랑스와 자원 교환 협정을 맺었죠. 프랑스가 갖고 있던 석탄이라든지 천연가스를 독일로 넘기고 독일이 남는 전력을 프랑스로 보내는 그런 협정까지 맺으면서 에너지에 대한 어떤 대란 문제가 조금 잠잠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에너지 문제가 올겨울을 넘기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만 네.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지금 그 전황이 불리해진 러시아가 최후 카드를 쓸 수 있는 카드 중에 하나가 완전히 이제 겨울 내내 틀어 잠궈버리는 거죠. 가스관을 잠궈버리겠다. 완전히 지금도 이제 잠근 걸 아직 열어지지 않았습니다만 네. 이런 것에 대한 변수들도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얼마큼 춥느냐도 또 관건이 되겠죠. 이것도 하나의 또 관건이 되겠고. 근데 이게 왜 경기 침체랑 관련이 있느냐라고 하면 난방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활 필수 품목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쪽은 아니 뭐 전기를 안 올리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여기는 다 민영화되어 있기 때문에 원가를 바로바로 소비자 가격으로 전이를 시켜버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면 앞서 얘기한 대로 가처분 소득 자체가 줄어드는 거예요.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게 되면 다른 소비를 못하는 거죠. 못하죠. 다른 소비를 못하게 되면 경기가 어떻게 되죠? 침체되죠. 침체가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유럽 쪽에 발생한 침체 그것이 우려가 돼서 지금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럽이 직면한 것은 뭐냐면 네. 이번에 금리를 75bp 인상했죠. 추석 전에. 네. 추석 전에 75bp 금리 인상을 하면서 이제 1%대 금리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지금 경기가 안 좋은데 금리를 왜 올려? 라고 하는데 워낙 지금 미국과 금리 격차가 생기다 보니 유로화 가치를 유지를 못한 거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만약에 선순환이 들어가면 상관없습니다만 역순환이 들어가게 된다라면 유럽 경기는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얘기한 그 고란 기자님 말씀하신 진짜 퍼펙트 스톰이죠. 춥죠. 추운데 난방 못하죠. 그리고 먹고 살기 어렵죠. 여기 금리 올라가죠. 이런 것들이 정말 그야말로 유럽발 퍼펙트 스톰이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유럽이 지금 11년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유로화를 쓰는 그 나라들을 보면 뭐 독일 같은 나라는 그래도 기초 체력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괜찮지만 그 외에 뭐 그리스나 좀
좀 약한 나라들은 굉장히 큰 위기일 것 같아요 지금. 근데 그런 나라들이 오히려 지금은 조금 낫습니다. 거긴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쉽지가 않아서. 불행 중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그 지금 이제 우리가 위기가 뭐냐면 네. 전반적으로 경기가 줄어든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위기는 에너지 위기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얘기한 뭐 그리스나 이탈리아나 지금 스페인도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데 거긴 그렇게 춥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이제 영국은 지금부터 난방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런 나라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문제는 이게 만약 위기가 터졌을 때 네. 과거 피구 위기가 터졌을 때는 독일이 큰 역할을 해줬어요. 독일이 거의 진짜 무상으로 돈 대줘가면서 채권을 독일이 막 사줘가면서 했는데 네. 지금은 일단 독일이 그 체력이 없고 독일도 그다음에, 여력이 없는 거군요. 예, 독일 국민들도 지금은 그걸 하려고 하는 마음조차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위기가 발생이 된다라면 이거는 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뭐 인심은 곳간에서 난다라는 말 있잖아요. 지금 누굴 도와주고 하게도 이제 자기들 먹고 살기도 바쁘기 때문에 네. 쉽지 않은 거고 저는 어쨌든 최근 들어서는 이제 경제 이슈를 경제 이슈로만 풀기에는 굉장히 약간 정치 외교적인 문제가 얽혀 있어서 더 어려운 것 같거든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 유럽 연합이 출범한 이후 체제가 출범한 이후에 두 번의 위기를 겪었다라고 보거든요. 한 번은 그렉시트, 이제 그리스, 남유럽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빼니 많이 막 이러다가 어쨌든 그때는 이제 독일이 굉장히 많은 자신들의 자원을 쏟아부으면서 이 시스템을 유지를 했어요. 뭐 길게 봤을 때는 그 시스템을 유지하는 게 자국에도 유리할 테니까. 네. 두 번째 브렉시트는 정말 영국이 나가는 걸로 이제 끝이 났거든요. 네. 지금 이번의 위기에서 그나마 이 EU라는 체제를 강력하게 결속시켰던 중심국가 핵심인 독일이 더 이상 이걸 유지하는 게 유리할까라고 이제 판단하는 그 어떤 시점에 와 있다라고 보거든요. 최근 들어서 많은 유럽의 국가들의 약간 정치 이른바 이제 리더가 교체되는 막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 위기를 넘기면서 EU 시스템이 다시 한번 유지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이번 세 번째 위기를 맞아서 아예 시스템이 해체가 될지 네. 저는 사실 걱정입니다. 지금 존폐 위기에 놓인 또 한 번의 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근데 유럽에 이렇게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 우리 경제에도 영향을 당연히 미치겠죠? 아무래도 유럽이 흔들리게 되면 지금 이제 가장 우리가 문제되고 있는 게 환율 문제죠. 네. 환율 지금 1,400원 부근까지 올라간 환율이 유럽 경기랑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시는 분들은 달러 가치를 결정하는 달러 인덱스에 대한 개념을 가지셔야 되겠죠. 네. 달러 가치 이제 상대적인 가치긴 하지만 달러 가치 결정하는 거가 달러 인덱스인데 달러 인덱스의 약 70%가 유로 쪽 통화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엔화랑 캐나다 달러 빼버리고 나면 네. 다 유럽 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이 약해지면 어떻게 되죠? 달러 강세. 달러 강세면 어떻게 되죠? 원화 약세. 네. 쓰리 쿠션이라고 표현드리면 좀 이해가 될까요? 그렇게 툭툭툭 치고 들어온다라는 것 때문에 네. 지금 상당히 어렵다라고 봐야 되겠죠. 유로화도 힘을 내줘야지만 달러 강세가 조금 꺾이고 원화도 좀 힘을 낼 수가 있는. 그렇죠. 세계 경제가 그렇게 묶여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어느 한 축이 어이없이 무너지게 되면 특히 우리 같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움직이는 환율을 갖고 있는 나라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죠. 맞아요. 그래서 유럽의 에너지 위기가 남 이야기가 아니라 맞아요. 정말 우리 경제와 정말 밀접하게 우리 생활과 연관이 돼 있는 이야기라는 거를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도 올해 2분기 경제 성장률이 OECD 회원국을 포함한 주요 35개국 중에서 20위 중하위권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도 상황이 이렇게는 안 좋은 건가요? 굉장히 낮은 편 아닌가요? 어쨌든 우리나라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수출을 하려면 상대국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상대국 경기가 좋아야지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할 텐데 우리가 주로 많이 수출하는 미국, 중국 다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2분기 성장률이 이제 낮을 수밖에 없는 중하위권에 이제 머물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네. 이걸 이제 왜 이렇게 성장률이 낮게 나왔을까? 이거를 이제 한번 그 부문마다 다 이렇게 구분해서 한번 봤더니 순수출 이 2분기 성장률을 1%포인트나 끌어내렸습니다. 결국 우리의 교역 상대국인 미국, 중국의 부진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너무 힘들죠. 지금 이거 풀어가기가. 우리 수출의 40%가 중국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세계 글로벌 교역 규모를 보게 된다라면 네. 우리가 이제 그 핵심 원재료라든지 이 원부자재를 생산해서 중국이 이제 거의 뭐 쉽게 얘기하면 조립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 이제 미국으로 보내는 그런 구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 네. 지금 중국이 셧다운에 들어갔잖아요. 셧다운에 들어가다 보니까 중국 공장들이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있어요. 공장이 가동이 안 되니까 중간재 수출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주요 수출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네. 그게 가장 큰 원인이다라는 겁니다. 세계 경제가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만 소외된 게 아니라 우리의 산업 구조가 아직까지는 중국향 매출이 크기 때문에 네. 중국의 이 돌아다니면서 언제 어디서 게릴라식의 어떤 셧다운들이 기업으로 하여금 어떤 예측 불허의 상황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만약에 중국이 야 우리 다음 달부터 우리 뭐 할 거니까 해 그러면 기업들이 대비를 해서 수출을 밀어버린다라든지 아니면 수출을 다음 분기로 2월 시킨다라고 하는 건데 갑자기 야 다음 우리 내일부터 들어오지 마. 요즘 유행 아니 그 중국 영상 보셨나요? 갑자기 제 지인도 지금 네. 중국 모대학 교수님인데 저희 단톡방에서 야 나 오늘 퇴근 못해. 갑자기 교내 방송 나오더니 모든 봉쇄. 셧다운 봉쇄시켰다. 갑자기 봉쇄 그러니까 한 명이 코로나 환자가 확진이 돼가지고 학생 교직원 전부 다 격리. 그래가지고 그런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지금 이게 중국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경제 성장. 근데 중국이 좀 해결되고 나면 이런 것들이 좀 나면 어차피 이것도 밀렸던 물량들은 나가거든요. 네. 그럼 성장률이 다시 살아날 다행이네요. 그 가능성은 희망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 희망을 찾아서 보여주시려는. 이게 뭐냐면 경기가 둔화돼서 이런 어떤 구조적인 부분들이라기보다는 외부적인 변수로 인한 좀 부분도 상당 부 존재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희망으로 봐야 되겠죠. 예. 희망인데 약간 부정적인 요인은 뭐냐면 네. 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리 계속 올렸거든요. 우리도. 근데 그 기준금리 올린다 그래서 그게 바로 성장에 직접적으로 바로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조금 시차를 두는데 그 지난해부터 기준금리 올렸던 그 영향이 이제 드디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 네. 하반기 쉽지 않다. 어떻게 나타날까요? 부정적이죠. 이게 뭐냐면 기준금리 올렸다는 얘기는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줄었다는 의미와 통하거든요. 네. 소비를 안 하면 당연히 성장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죠. 기준금리가 25bp 올라가면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고랑님 말씀하신 가처분 소득이 얼마큼 줄어드느냐라는 데이터를 보면 우리나라 가계부채 부담이 얼마큼 늘어나냐를 보면 되겠죠. 단순 네. 계산했을 때 네. 기업 부채 말고 가계 25bp 금리 인상하면 약 3조가 넘는 돈이 추가 이자로 지급을 해야 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전체 가계를 모아놓으면 네. 3조라는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정말 뭐 주담대 받으신 분들은 이제 매달 내야 하는 이자가 기준금리가 올라가지고 25bp 올리면 야 0.2 올랐는데 뭐 얼마나 대단했는데 그걸 합쳐놓고 나면 3조라는 돈이 나오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맞아요. 이런 와중에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메이드 인 아메리카 이거를 지금 뭐죠? 이 전기차나 반도체뿐만 아니라 지금 바이오 업계까지도 손을 미쳤습니다. 이 내용 좀 자세히 짚어주시죠. 와, 이거 정말 저는 깜짝 놀랐는데요. 일단 이름이 보자면 국가 생명공학 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의 행정명령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름에도 나와 있지만 생명공학과 바이오 분야를 국가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라는 건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말이 제조예요, 제조. 제조. 지금까지 미국은 네. 제조 부분에 대해서는 그닥 신경 안 썼거든요. 제조는 약간의 저부가 가치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핵심 기획하고 설계하면 되는 거지 제조는 약간 그 이른바 OEM을 줘가지고 싼 국가들한테 맡기면 최적의 효율적인 상품을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 중국과의 관계가 이제 악화되고 이러면서 제조력도 미국으로 갖고 와야 된다라는 게 이제 바이든 정부의 기조였잖아요. 메이드 인 아메리카 이게 이제 본격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제조하면 떠올리는 반도체, 배터리, 그다음 자동차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제조를 했는데 네. 이제 우리가 제조랑은 좀 연결이 먼 것 같은데 생각하는 바이오까지 이제 제조를 하겠다는 거죠. 그럼 바이오의 제조가 뭐가 있을까라고 보면은 이른바 CMO, CDMO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에 또 우리 기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메이드 인 아메리카 앞으로는 미국에서만 생산해라라고 하니까 이제 우리 기업의 약간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걸 수도 있는데 네. 어쨌든 이제 구체적인 회의에서 나온 게 뭐냐면 2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반도체 투자하는 거에 비하면 뭐 그닥 크지 않네라고 하지만 이게 3조 원 가까운 돈이거든요. 제가 구체적으로 어제 그래서 이제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고 네. 회의를 열었어요. 회의 결과 굉장히 약간 큰 골개로 해가지고 계획을 발표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또 뒤에 나오겠지만 어디에 얼마를 쓸까라고 해서 제가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 굉장히 놀랐던 게 뭐냐면 자 바이오. 생명공학 바이오잖아요. 그러면 여러 개의 행정부처가 있을 텐데 그 가운데 어느 부처에 가장 많은 예산이 배정이 됐는지 아세요? 어딘가요? 국방부예요. 오? 되게 신기하죠. 네. 그 바이오와 생명공학이 국가
안보와 연결된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국방부에 5년간 그 미국 내 바이오 생산 기반을 구축하는데 10억 달러 그리고 약간 보안 혹시라도 뭔가 사이버 테러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를 막는데 2억 달러. 네. 그리고 불에 타지 않는 합성물, 고분자 합성수지, 보호제 등 군에 필요한 바이오 소재 고도화 지원에 2억 7천만 달러. 이런 식으로 이 바이오 부분을 안보와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게 보면은 지금까지 바이든 행정부가 해왔던 기조와 연결된 건데 중국 배제. 앞으로 중국은 다 배제하겠다라는 게 이제 연결된 그 정책이 바이오 부분에서 나왔고 네. 이 와중에 불똥 이제 우리 기업 대표적으로 이제 CDMO사인 삼성 바이오로스, SK 바이오 사이언스. 근데 이분 여기 이제 이 기업들이 약간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 걱정이 되고 있는데 일단 이 기업들의 입장은 뭐냐면 언론을 통해서 공개된 건 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아서 이게 좋은 건지 중국 견제니까 좋은 건지 근데 그 결정적으로 이 기업들의 약간 약점이 뭐냐면 다른 해외 바이오 업체들은 바이오 제조업체들은 미국 내 공장이 있어요. 근데 우리 바이오 제조업체들은 네. 한국에만 공장이 있어요. 그래요? 앞으로 미국에 만들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우리 2차 전지 자동차처럼 네. 미국 내 기지를 가진 곳에만 뭐 보조금을 주겠다거나 뭐 지원을 하겠다라고 나오면 당장 우리 기업들은 배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나올지 이건 구체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 기업단에서는 좀 말을 아끼고 있는 건데 네. 이 구체적인 지원 내용이 조금 우리 기업한테는 큰 걱정이 안 되도록 나왔으면 하는 바람일 뿐입니다. 그 바이오 우리 기업들이 미국의 공장을 하고 있어요. 지으려고 한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바이오 사이언스가 짓겠다라고 했어요. 짓겠다. 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이제 이 바이오의 산업의 특성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네. 우리가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자동차를 개발서부터 생산까지 뭐 GM 공장이라든지 현대차 공장들이 끌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바이오라는 것은 이게 그 약을 일단 개발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글로벌 제약사들에 보면 우리가 이제 로슈라든지 암젠이라든지 이런 글로벌 제약사들이 옛날에는 처음부터 자기네는 약을 만들어서 생산해서 다 판매까지 다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약이라는 개념이 없었던 60년대, 70년대에는 신약 개발이 무궁무진했었죠. 근데 지금은 신약을 전 세계에서 개발해야 된다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100개 통과하기가 더 어려울 정도로 이제는 웬만한 약들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더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네. 이 글로벌 제약사들이 벌어놓은 돈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개발 안 해요. 개발 안 하고 네. 인도, 중국, 우리나라 같은 에서 약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면 네. 이거 괜찮을 것 같다 그러면 선점을 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기술 수출이라는 걸 하는 경우가 그런 거예요. 미리 이제 이게 이 떡잎이 될 만하다 그러면 그쪽에서 들어와 가지고 돈을 대줘서 그 신약 개발을 해요. 네. 그럼 신약 개발하고 나면 이게 약이 됐다. 이번에 우리가 그 한미약품 같은 경우 FDA 승인을 받았잖아요. 네. 그럼 이제 신약이 된 거예요. 그럼 어디서 생산하냐? 그런 것들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공장만 돌리는 거예요, 얘네들은. 설계도 그냥 갖고 와. 그럼 우리 공장 가동해서 찍어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안전하게, 가장 빠르게 생산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백신도 대량 전 세계로 할 수 있는 그런 걸 가지고 있는데 네. 지금 당장 이게 우리한테 악재고 미국한테 호재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미국에다 공장을 지어놔도 거기서 이 검증된 약이 나오는 거는 자동차랑은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재미를 붙였어요. 뭐든지 미국 생산, 미국 아니면 더군다나 이게 여러분들 미국에 생산 안 하면 네.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네. 미국에 생산을 하려면 우리가 세금으로 좀 도와줄게라는 꼬시는 거예요. 네. 지금 이번에 저는 우리나라 LNF 사태가 저는 산업자 통상부를 박수 쳐주고 싶어요. LNF가 미국에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에서 공장 지으러서 가려고 하니까 네. 야 우리가 세금 줘가지고 니네 핵심 개발했잖아. 안 돼. 그러면서 한 방 매긴 거예요. 안 보내겠다라는 게 아니라 LNF가 뭐죠? 2차 전지 양극재를 만드는 소재 기업인데 오늘 이제 기사가 나온 게 네. 미국에 공장 지으려고 하니까 산업자원부에서 네. 안 된다, 산업통상부에서 안 된다 그런 거예요. 좀 더 우리 기술을 보호할 수 있는 보안을 해서 갖고 오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도 나서 줘야 돼요. 정부가. 그래야 네. 기업들의 협상력이 생긴다라고 봤을 때는 어찌됐든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 그 기조는 무조건 미국 생산, 미국 고용 이걸로 가고 있다. 그 기조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바이 아메리카에 재미를 붙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11월에 중간 선거를 의식해서 이러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꼭 그렇게만 보는 게 아니라 네.
그 미국 대통령들이 갖고 있는 특징은 한 가지 있어요. 자국주의라는 그 큰 기조에 대해서 더군다나 이게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혼자 생각이 아니라 고란 기자님 말씀하신 리쇼링 정책, 제조 정책은 이미 오바마 대통령 때부터 시작이 됐었던 거예요. 민주당 정부의 어떤 하나의 모토예요. 네. 고용을 일으켜서 세금을 내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이게 단순하게 우리가 이해득실을 따져서가 아니고 제가 가장 우려하는 건 뭐냐면 과연 10년 뒤에 전 세계 제조업은 어떻게 양분돼 있을까? 지금 전 세계로 퍼져나가 있었던 것들이 미국 쏠림 현상들이 됐을 때 네. 만약에 미국의 경기 불안이 오면 전 세계 경제는 어떻게 되죠? 더 종속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무튼 생각을 좀 복잡하게 해보셔야 될 중요한 명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미국 안에서 고용하고 미국 안에서 만들어라 이런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미국 안에서 경제적인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도 궁금하거든요. 그에 대해서 지금 미국 내에서도 약간 부작용을 지적을 하고 있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이제 대표적으로 뉴욕타임즈에 나온 게 그 1920년에 발효된 상선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보니까 일종의 약간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졌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네. 미국 항구들 간의 운송은 미국에서 건조되고 75% 이상 미국인 선원을 쓰는 배만 사용해야 된다. 지금 나오는 법들이랑 거의 비슷한 똑같네요. 느낌이죠. 이게 뭐냐면 전쟁 등 유사시에 해상 운송을 미국 배와 미국 기업이 맡게 하고 일자리도 확보한다라는 취지예요. 네. 근데 이게 어떤 연구소가 분석을 해봤더니 이 법에 따라서 운영되는 상선이 1980년에는 257척이었어요. 근데 올해는 93척까지 줄었어요. 줄었네요. 이게 왜 줄었냐라고 봤더니 이게 경쟁할 필요가 없잖아요. 외국 기업하고. 그러니까 이 상선 회사들이 투자를 안 하고 비싼 값을 매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제 물류 시스템을 이용해야 되는 고객들이 네. 야, 그럼 배로 안 하고 기차나 차로 할게. 라고 하면서 다른 운송수단으로 돌아버린 겁니다. 이렇게 과연 해주는 게 이 보호주의잖아요. 보호주의. 네. 이 보호주의가 과연 미국 경제의 발전을 가져오느냐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네, 게다가 네. 지금 바이 아메리카는 동맹국을 다 제외시키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길게 봤을 때 동맹국을 제외하고 전 글로벌하게 다 같이 가자는 것도 아니고 동맹국마저 외면하는 이 정책이 과연 길게 봤을 때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될까? 여기에서도 내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호주의의 부작용까지도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고란 경제전문기자 차영주 YG경제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